주인공 김영희 씨는 올해 58세입니다. 인천 구월동의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20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죠. 가게 이름은 사계절 플라워. 이름 그대로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선 영희의 꽃집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그녀의 가게 앞을 지날 때면 항상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장미가 참 예뻐요.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수국보다 장미가 더 예뻐 보이네요. 그녀는 이렇게 매일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말하자면 조용하지만 정 깊은 사람이었고 어떤 날은 지나가는 고양이에게도 말을 걸 만큼 다정했죠. 동네에선 마음 따뜻한 언니, 남의 속까지 다 헤아리는 누님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 영희 씨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 하나뿐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영희 씨는 전업주부로서 가족을 뒷바라지하며 단란한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남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오지 말아요. 아들 기다리잖아. 그날따라 늦는 남편을 기다리던 밤 전화벨이 울렸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그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매일이 투쟁이었고 슬픔은 사치였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묻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다시 와? 그 말을 들은 후 영희 씨는 단 하루도 아이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이후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벽마다 꽃시장에 다녀오며 지금의 꽃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화분 몇 개와 천막 하나로 시작한 작은 노점이었죠.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 얼어 죽은 화초를 교체하며 눈물 흘리던 날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 대학 보내고 나면 그땐 나도 좀 웃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20년 아들은 잘 자라 대기업에 취직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장가 보낸 후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고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늦은 밤 식탁 위에 놓인 혼밥 그릇을 바라보다 문득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지인 모임에서 소개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상민 씨. 올해 60, 전직 세무사 출신으로 지금은 퇴직하고 취미삼아 도자기 공방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특유의 점잖고 차분한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꽃을 좋아하신다더니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손끝이 섬세한 분들은 사람 마음도 잘 헤아리시던데.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상처를 들추지 않으면서도 외로움은 공감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는 이혼 후 혼자 지낸 지 오래되었다고 했고 영희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외롭지 않게 지냅시다. 인생 후반전은 따뜻하게 살아야죠. 그 말에 영희 씨는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천천히 가까워졌고 봄이 지나 여름이 되기 전 함께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가족과 몇몇 지인만 부른 작은 예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들도 엄마가 웃으시는 걸 오랜만에 봤다며 찬성해 주었죠. 엄마, 이젠 엄마 인생도 살아요. 아빠도 하늘에서 웃으실 거예요. 영희 씨는 그렇게 다시 사랑을 믿었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희 씨가 박상민 씨와 재혼한 지 어느덧 1년.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흘렀고 처음엔 조심스럽던 두 사람의 관계도 점차 익숙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박 씨는 공방으로 출근하고 영희 씨는 꽃시장에 들렀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식탁 위엔 각자의 아침이 놓이고 서로의 하루를 묻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오늘은 예쁜 수국이 들어왔어요. 상민 씨 공방 테이블에 하나 놓아드릴까요? 아유, 좋죠. 수국은 보면 기분이 참 포근해져요. 그렇게 일상은 평온하게 흘러갔고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작지만 불편한 기색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은 후 박 씨는 핸드폰을 들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뉴스나 유튜브를 보는 줄 알았지만 이날따라 그는 자꾸 화면을 뒤집어 놓고 있었죠. 알림음이 울리면 흠칫 놀라는 박 씨의 모습에 영희 씨는 문득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녀는 마음속에 조용히 물음표를 하나 그려두었습니다. 사람의 촉이라는 건 이상하게도 맞아 떨어질 때가 있죠. 며칠 후 박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그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에 뜬 알림. 보고 싶어요. 오늘도 따뜻하게 안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번호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걸까?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아래로 스크롤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둘 사이에 애정 어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죠. 여보, 자기야라는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몇 주 전 둘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던 날, 그날 저녁 박 씨는 몸이 피곤해서 공방에 들렀다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넌 걱정 마, 우리 사이엔 변함없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영희 씨는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화분처럼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마음속에서도 났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친 박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영희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친구야. 오래된 인연이랄까? 친구라고? 당신은 사랑해라고 하고 그 여자는 안아줘서 고마워라고 했어. 그게 친구야? 박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해하지 마. 내가 먼저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정이 많아서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 영희 씨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오늘은 생각 좀 하고 싶어. 나 먼저 잘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그날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아도 핸드폰 화면 속 그 문장이 떠오르며 사무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나를 속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녀가 변한 걸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예전처럼 말을 걸어왔죠. 여보, 오늘 국화 말려놓은 거 봤어요? 공방에 걸면 딱일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짧고 단절된 대답에 박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금세 말을 돌렸습니다. 영희 씨는 그날부터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공방에 들렀다며 늦게 오는 날, 전화가 오면 갑자기 나가버리는 날, 그녀는 박 씨가 전화를 받는 장소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늘 거실을 피해 베란다나 안방 구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우연히 박 씨의 공방 근처에서 낯선 여인을 보게 됩니다. 중년의 여성. 세련된 외모에 어딘가 모르게 박 씨와 닮은 분위기. 그 여인은 박 씨의 공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더니 문 닫기 전 살며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 모습은 친구 사이가 아닌 깊은 정을 나누는 이들의 그것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하며 손에 들고 있던 꽃바구니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잠시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 씨는 예전의 영희 씨가 아니었습니다. 꽃집 안에는 여전히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손님들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주 먼 곳을 향했습니다. 마치 평온한 호수 아래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물살처럼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였지만 속은 점점 깊은 의심과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레 묻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러나 영희 씨의 마음속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박 씨가 늘 공방에 간다고 말하던 오후 시간대에 슬쩍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방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가게를 바라보며 2시간 넘게 머물렀죠. 공방 문이 열리고 박 씨가 누군가와 나란히 나오는 장면을 눈으로 확인한 건 3번째 날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분명히 며칠 전 공방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에 하얀 가디건을 걸친 또래의 중년 여성이 박 씨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나왔습니다. 둘은 다정히 거리며 길가에 있는 국화꽃을 가리키고 웃었습니다. 나 국화 참 좋아하잖아. 그거 기억하네? 그럼 당신 좋아하는 건 다 기억하지. 벌써 몇 년인데. 그들은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오래된 연인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 씨는 한밤중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끝을 보자. 이대로는 넘어가지 않겠다. 며칠 후 박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그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늘 번호를 비밀번호로 잠궈 놓았지만 영희 씨는 우연히 본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12. 그녀와 여행 갔던 날이었습니다. 잠금이 풀렸고 영희 씨는 숨을 죽인 채 통화 기록을 훑었습니다. 한 번호가 유독 자주 반복되었고 하루에 2~3번은 기본이었습니다. 그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검색했더니 프로필 사진엔 붉은 튤립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내일도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 어제는 내가 너무 투정 부렸지? 그래도 상민 오빠 없으면 나 못 살아. 카카오톡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저장돼 있었고 그중 일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박 씨와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셀카, 집안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소파에 기대 앉은 모습. 영희 씨의 손이 떨렸고 숨이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을 하나 더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근처 세탁소 아주머니에게 슬쩍 물어봤죠. 저기 공방 주인분 요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요. 어머, 여자친구라니. 거긴 원래 부인이랑 같이 살아요. 한 10년 넘었을걸요? 부인이요? 그럼요. 전에 공방 건물 옆에 살다가 최근엔 같이 이사해서 바로 위층에서 산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단순히 과거의 여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사실을 철저히 감춘 채 자신과 재혼했던 겁니다. 그녀는 결국 그 여성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몰래 박 씨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주소지는 분명 본인 집이 아닌 다른 주소로 되어 있었고 거기엔 이미 다른 여성의 이름이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 주소를 들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도심 외곽의 아파트 단지. 관리실에 방문증을 발급받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복도에서 박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하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여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당신은 여기에 왜 있어?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안에서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자기야, 뭐 좀 떨어뜨렸어? 영희 씨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심정을 억지로 누르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 여자가 그 친구야. 그저 정리 못한 옛날 인연이라며? 박 씨는 말을 더듬었고 그 여성은 당황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말없이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피어있던 수국도 왠지 색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긴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영희 씨는 가만히 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남은 건 분노와 결심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사람을 2번 죽이는 짓은 참을 수 없어. 평생 남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법이라는 세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꽃집을 조기 마감하고 시내의 한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공익 변호사로 일하는 40대 여성 변호사 임소정 씨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재혼한 남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함께 살고 있고요. 근데 그 사실을 속이고 저랑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임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노트북을 열고 묻습니다. 그 2사람 지금도 같이 거주 중이신가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여자 명의로 된 주소에 둘이 살고 있었고요. 관리실에도 그렇게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법적인 혼인까지 한 거네요. 중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만한 주변 진술까지 전부 모으셔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법은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날부터 영희 씨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캡처해둔 박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공방 앞에서 찍은 사진, 둘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의 동의서, 심지어 이웃 상인의 진술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꽃집에서도 틈틈이 노트북을 켜고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감당해야 할 일은 엄마 손으로 끝내야 돼. 몇 주 후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중혼에 의한 혼인 무효 소송 및 위자료 청구. 피고인으로 명시된 박 씨는 고소장을 받고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희야,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대체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오해? 당신이 오해라고 말할 때마다 난 똑똑히 2눈으로 보고 있었어. 당신이 그 여자랑 팔짱 끼고 나오는 것도 봤고 같이 사는 것도 확인했어. 더는 속고 싶지도 속이지도 마. 나도 할 말은 있어. 우리가 진짜 부부는 아니었어. 혼인신고한 적도 없어. 그럼 왜 나랑은 했어? 왜? 법 앞에선 나를 아내라 부르면서 뒤로는 사실혼을 유지했냐고. 박 씨는 말문이 막혔고 통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날 법정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양복을 차려입고 왔지만 예전의 그 단정함과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그 옆엔 임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함께했습니다. 원고 김영희는 피고 박상민에게 고의적인 사실은폐 및 중혼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무효를 청구합니다. 박 씨 측 변호사는 초반에 사실혼은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 측은 증거자료와 증인 진술을 통해 박 씨가 그 여성과 수년간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며 지인들 사이에서도 부부로 통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여성이 박 씨를 남편이라 부르며 찍은 영상까지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박상민은 원고 김영희와의 혼인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타 여성과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숨겼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바 중혼에 해당하는 바 본 법원은 혼인 무효를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박 씨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말없이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응어리졌던 무언가가 쓱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임 변호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이성적으로 대응하신 거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전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다시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첫 향기를 맡던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젠 이 향기 속에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녀의 손에는 판결문이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자존과 해방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김영희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꾸려나가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강연자이자 누군가의 멘토입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사계절 플라워는 이제 단순한 꽃집이 아닙니다. 본점 외에 2개의 분점을 둔 지역 소상공인 협동조합형 꽃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지역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입소문이 퍼진 인천에서 꽤 유명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요즘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자립 강연회에 정기적으로 초청받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 영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꽃집 사장이에요. 그러자 담당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겪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싶어 하니까요. 삶을 포기하려던 중년 여성들이 사장님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용기 내요. 그날 밤 영희 씨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법정에서 꺼내지 못한 말, 꽃집에서 꺼낸 한숨, 침대에 누워 눈 감고 참았던 눈물들. 그 모든 기억을 꺼내어 하나씩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천 여성복지센터 대강당. 50명이 넘는 중년 여성이 앉아있는 앞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제 이름이 낯설지 않게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는 지금의 저처럼 상처받고도 당당히 걸어가야 할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매 강연마다 강조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에 강연장을 찾은 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보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승소한 이후 여러 단체의 요청으로 여성권익보 사실혼 관계와 법적 혼인에 대한 이해, 중년 여성의 자립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실질적인 법률 정보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중장년 여성 자립 프로젝트라는 소규모 컨설팅 그룹도 운영합니다. 매주 한 번 꽃집 뒷방에서 열리는 이 모임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마케팅, 재무관리, 창업준비, 감정회복 등을 함께 배우고 나눕니다. 꽃집에는 여전히 장미와 수국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꽃들 사이에 손녀가 그린 꽃 그림도 함께 꽂혀 있죠.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쓴 메모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꽃보다 예쁜 사람. 할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멋져요. 그걸 본 영희 씨는 살며시 웃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그래. 난 다시 피어났어.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해. 그녀의 아들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엄마가 나보다 바쁘네. 근데 참 보기 좋아. 엄마는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야.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이 남편의 배신에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용기 내야 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며 끝내 웃게 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잊곤 합니다. 누군가의 기대, 가족의 시선, 사회적 역할 속에 파묻혀 나는 누구였을까를 잃어가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든, 어떤 이별을 겪었든, 어떤 배신 앞에 무너졌든,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만은 당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